대구의 추운 밤, 12살 흑인 소년이 집으로 걸어갑니다. 배는 텅 비어 있고 후드티는 너무 얇아서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공원 벤치에 혼자 떨고 있는 백인 노인을 보고 모든 것을 바꿀 선택을 합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와 간신히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음식, 친절을 제공합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노인의 아들이 그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얇은 후드티를 몸에 꼭 맞게 끌어당기는 병호의 피부의 바람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추위로 인해 손가락이 뻣뻣해졌고 머리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운동화가 너무 얇아서 갈라진 보도를 걸을 때마다 발에 작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대구의 거리에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페인트가 오래된 상처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의 약한 빛으로 인해 창문이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곳,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곳, 식료품점에 상한 음식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곳, 집주인은 아무도 떠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망가진 곳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2살이지만 자기 나이의 2배나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병호는 어깨에 걸친 작은 자루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은 그가 보도에서 주운 구겨진 탄산음료 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활용 센터에서는 겨우 $1 정도의 가치가 있었지만 아마도 모퉁이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는 식사를 늘리는 법,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둔한 통증, 끊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지독한 배고픔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성로와 서문시장 모퉁이를 지나갈 때 조명이 밝은 다방 차양 아래 페어뷰 미들에서 온 아이들이 여느 때처럼 모여들었다. 칼날처럼 밤을 가르는 그들의 목소리. 병호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고개를 들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의 무게와 입술을 오므리는 비웃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야, 봐봐. 꼬마 쓰레기 수집가야. 그들 중 한 명인 동욱이라는 키가 큰 소년이 야유를 했습니다. 그의 금발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코트는 무겁고 값비싼 것처럼 보였다. 오늘 뭔가 좋은 거 찾으셨나요? 새 신발은 없나요? 일행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병호는 턱을 꽉 쥐었지만 계속해서 걸었다. 그는 대답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어본 적도 없고 음식을 위해 잔돈을 긁어 모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잔인함이 물씬 풍기는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동욱은 웃으면 동전 몇 푼 던질지도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다. 고 웃었다. 길거리 쥐에게 팁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호는 속이 뒤틀렸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반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들과 같은 소년들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 번 말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흑인 소년은 그가 아무리 옳더라도 항상 문제로 간주됩니다. 그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의 속도는 빨라졌고 그의 두 손은 후드티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고 몇 주 동안 난방이 차단된 아파트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고 싶었고 어머니가 동전 한 푼 때문에 지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고
6살짜리 여동생이 내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의 발은 그를 뒤 가로등 아래의 조용한 고독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시는 철문 너머로 움직이고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공원 안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순간 병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며 침묵이 피부를 짓눌렀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비바람에 휩싸인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얇은 재킷이 연약한 몸을 간신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바람은 불안한 손가락처럼 그것을 잡아당겼다. 나이로 얼룩진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창백하고 깊은 주름이 늘어선 그의 얼굴은 조용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특별히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으며 마치 손에서 빠져나온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몸이 본능적으로 계속 걸어가라고 신호를 보내며 머뭇거렸다. 이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걱정할 것이 충분했습니다. 공복, 연체된 청구서, 지칠 때까지 일한 어머니,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자매. 하지만 그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방식이 너무 작아서 길을 잃은 것이 병호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너무 크게 느껴졌다. 노인은 반응하지 않았다. 병호는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다시 시도했다. 야, 괜찮아. 천천히.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창백하고 물 빠진 푸른 눈이 깜빡깜빡하며 병호의 눈과 마주쳤다가 안개가 밀려드는 것처럼 다시 흐려졌다. 입술이 갈라지고 숨이 고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병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공원을 둘러보았다. 그 장소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거기 앉아 떨면서 정신이 가던 대로 길을 잃은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는 이제 그 남자의 옷이 낡았지만 한때는 비쌌고 구두는 바카스나 방랑으로 인해 긁혀졌음을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병호는 망설였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깜박였고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말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듯 무릎 위에서 꿈틀거렸다. 추위뿐만 아니라 병호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몸 전체가 떨렸다. 병호는 턱을 괴고 정신이 뛰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화가 없는 것 외에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한다. 경찰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이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으로 대했다면 어떨까요? 그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자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빵 한 조각이 생각났다. 그는 배고프다. 어머니와 은수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럴 시간은 없었지만 그는 다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추위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얇은 재킷 안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의 입술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병호는 차가운 공기 속에 숨이 보이도록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전에도 추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뼈 속으로 스며들 때, 너무 심하게 떨면 근육이 아플 때의 느낌을 알았고, 배고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호는 한숨을 쉬며 후드티를 벗고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요. 그는 그것을 남자의 어깨에 걸치며 중얼거렸다. 노인은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뭔가 이해하기는커녕 감사에 가까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병호는 침을 삼켰다. 어서, 마음이 바뀌기도 전에 그는 말했다. 너무 추워서 여기 밖에 있을 수 없잖아. 할 수 있어.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뭇거렸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집에 오세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집, 병호는 이건 나쁜 생각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만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머물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요,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을 여기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길을 잃을까봐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으로 병호의 소매를 잡았다. 병호의 가슴이 조여졌다. 그는 빈 가방의 무게를 어깨 위로 옮기고 숨을 고르게 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무너져가는 계단에 다가가자 병호의 손가락은 노인의 허약한 손목을 더욱 꽉 감았고 이제 후드티를 벗은 그의 노출된 팔에는 추위가 와 닿았다. 남자는 숨이 고르지 못한 채 살짝 흔들렸고 병호는 신경으로 배를 뒤틀며 그를 안정시켰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살아갈 만큼만 갖고 있었는데 여기 그는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을 밖에 얼어붙게 놔두나요? 병호가 남자를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계단에서는 습기와 탁한 담배 연기 냄새가 났다. 그들의 발소리는 부서진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거칠게 숨을 들이쉬고는 문을 밀었다. 깜박이는 전구 하나의 희미한 빛이 비좁은 공간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서류 더미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아마도 청구서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검은 컬은 지저분했고 피로가 그녀의 특징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낡은 그림책을 작은 손에 쥐고 소파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아름이 위를 올려다보자 지친 눈매가 금세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병호에게서 그 옆에 있는 연약한 남자에게로 옮겨졌다. 병호,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날카로워졌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호는 침을 삼키며 살짝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의 경계하는 시선과 떨리는 노인의 틀 사이에 자신을 두었다. 공원에서 그를 찾았어요. 그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는 혼자였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의 시선 아래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 사람을 거기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아름의 표정은 좌절감과 좀 더 부드러운 것 사이에서 깜박였고 병호는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모든 이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믿고 싶어하는 그녀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병호야, 우리에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떨고 있었고 손은 옆구리에서 꿈틀거렸고 입술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너무 작아 보였다. 그녀가 깊게 숨을 내쉬기 전에 방 전체에 긴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별로 없어요. 그녀는 병호에게 눈을 고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들어오세요, 선생님. 몸을 녹이세요. 병호는 남자를 식탁의 낡은 의자에 앉히는 것을 도와주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아름은 재빨리 움직여 난로에서 냄비를 꺼냈다. 물을 부은 은은한 국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은숙은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소파 너머를 바라보다가 맨발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병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아픈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졌어. 은숙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인 뒤 병호와 함께 쓰는 작은 침실로 사라졌고, 잠시 후 얇은 헝겊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그것을 노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걸었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마치 인형을 집어넣는 것처럼 천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속삭였다. 노인은 그녀를 향해 눈을 깜박였다. 뭔가 표정이 바뀌었고, 뭔가 연약하고 압도당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입술은 벌어졌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앞에 놓았고, 국물은 묵지만 따뜻했고, 그 옆에는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병호 앞에 또 하나를 놓았고, 병호가 반만 가져가자 그녀의 눈썹이 맞물렸다. 빵이 미끄러지고 나머지는 노인의 접시 위에 놓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 느낌이 사라졌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다. 그의 숨이 막혔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그릇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쥐고 있었고 관절은 하얗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다. 아름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병호는 볼 안쪽을 씹었고 배 속에서 뭔가가 뒤틀렸다. 그는 전에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방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단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공기 그 자체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단 병호가 부르기로 한 노인 제욱은 마침내 은숙의 너덜너덜한 이불 밑에 연약한 몸을 웅크린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은 꾸준했지만 잠 속에서도 손이 약간 꿈틀거렸는데 마치 그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기억을 앗아간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주방 조명의 희미한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깜빡거리며 깊은 그림자를 드리워 그를 더욱 작아 보이고 더욱 연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병호는 피로에 지쳐 소파 옆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욱이 식사 중에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엄마가 베개가 너무 적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여분의 베개를 꺼냈던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야른 은팔찌가 희미한 빛을 포착한 제욱의 손목으로 향했다. 그것은 비싸 보였지만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낡았습니다. 금속은 약간 긁혔고 가장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지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병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으로 차가운 표면을 스쳤다. 밴드 아래쪽에는 일련의 숫자, 즉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병호는 숨이 막혔다. 그의 손가락은 그의 마음이 소용돌이치면서 숫자 위를 따라갔다. 접촉자였을 것이고 제욱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를 찾아 헤매던 누군가일 수도 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그의 어머니를 깨우는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오늘 밤에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기존 유선전화의 키패드 위에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욱에게 아무도 없다면? 상대방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은숙이 담요를 덮어주었을 때 제욱이 보았던 시선, 놓기 두려운 듯 손가락이 가장자리를 휘젓던 모습이 생각났다.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심호흡을 한 병호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1번, 2번, 3번 울렸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날카롭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로질렀다. 병호는 머뭇거리며 제욱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잠시 멈췄더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이름은 병호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꽉 쥐며 말했다. 공원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혼자였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기억도 별로 안 났어요. 그 사람은 이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 반대편에는 남자가 숨을 완전히 멈춘 것처럼 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흡입. 맙소사, 병호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생생한 절망에 움찔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지? 괜찮나요? 다쳤나요? 미친 듯이 말이 튀어나왔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안전해요. 병호는 재빨리 그를 안심시켰고 그의 눈은 여전히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제욱을 향했다. 찾았을 때 너무 추워서 집에 데려왔어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반대편 남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제욱입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멈춤, 이번에는 더 무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공원에 데리고 가서 바람 좀 쐬고 전화를 받으려고 잠시 등을 돌렸는데 뒤돌아보니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병호는 눈을 감았다. 그 무게가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는 단지 추위에 길을 잃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계속 말했다. 내 생각엔 그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을 차마 말할 수 없다는 듯 말을 끊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확고하게 어디 계세요? 그를 데리러 갈 거예요. 라고 말하세요. 병호는 망설였다. 그는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 특히 자신과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온 것처럼 들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걱정하는 척하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막 돌려받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병호는 침을 삼키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줬다. 1시간 후, 다가오는 자동차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졌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갈라진 포장도로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호는 창가에 서서 매끈한 검은색 세단이 그들의 건물 앞에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세단은 이 동네에 비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비쌌다. 엔진이 꺼지고 잠시 침묵만이 흘렀다. 그럼 운전자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우아한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우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걱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어두컴컴한 거리를 훑어보며 병호의 아파트 문을 잠갔다. 병호는 침을 삼켰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성진이라는 남자는 그와 전혀 대구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 사는 사람 같았고 병호는 감히 갈 엄두도 못 내는 사람 같았고 다음 끼니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문 손잡이에 손을 뻗을 때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은 그를 거의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병호는 노크도 하기 전에 문을 열었다. 성진은 가까스로 시선도 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훑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보았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담요를 덮은 채 깊고 꾸준한 숨을 쉬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다. 한때 추위와 혼란으로 움츠렸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한결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성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축 늘어졌다. 손이 올라와 입을 막고 다시 숨을 내쉬자 병호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진이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다. 그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아버지의 어깨바로 위에 맴돌며 자신을 만지면 깨어나 이 연약한 안도의 순간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주저했습니다. 병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옆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은숙이 그의 다리를 누르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그의 바지 천 안으로 말려 들어가 호기심 많은 눈으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성진은 그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시선은 처음으로 병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고 너무 얇은 후드티를 바라보았고 그의 신발이 간신히 붙어 있는 모습,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곧게 펴더니 예고도 없이 손을 뻗어 병호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다. 그의 그립은 확고했지만 압도하지 않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조용하면서도 무거운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구했어요. 병호는 그 강도가 불편해 몸을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라도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진의 표정이 변했고 그의 눈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깜빡거렸다. 아니요. 그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성진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며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잠시 후 그는 두꺼운 흰 봉투를 꺼내 부엌에 조용히 서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병호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굳혔고 팔을 가슴 위로 뻗었습니다. 그건 참을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유인물을 받지 않습니다. 성진의 입술은 재미있다는 듯 위로 꿈틀거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는 유인물이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진짜예요. 병호는 엄마가 망설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방식, 그녀의 턱이 약간 굳어지는 방식, 그녀가 자존심과 필요성 사이에 갇혔을 때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호와 은숙, 그들 위에서 깜박이는 빛을 바라보았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거의 마지못해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성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병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너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학교에 있나요? 병호는 배가 뒤틀린 채 얼어붙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성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되고 싶니? 병호의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 말은, 응, 하지만 우리에겐 정확히 그런 게 없어. 성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그렇죠.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등록금, 학용품,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뿐입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의 옆구리에는 손가락이 주먹처럼 휘어져 있었다. 왜?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성진은 오랫동안 그를 관찰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병호는 예전보다 더 무거워진 배낭을 어깨에 메고 학교 건물 앞에 섰다. 뭔가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도로변에서 공회전 중인 성진의 차가 보였다. 안에 있던 남자는 손도 흔들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이거 해냈어 라고 말하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병호는 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의 나날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학교는 달라졌고
더 어려워졌지만 그가 놓쳤던 것들, 즉 책, 수업, 생존의 투쟁 너머의 세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지내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도 변했다. 성진의 도움으로 그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매일 밤 지치지 않아도 될 만큼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집안의 변화를 느낀 은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꾸준하고 따뜻한 빛이 켜진 식탁에 앉아있던 은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병호야, 이제 괜찮아? 라고 물었다. 병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식탁 위의 음식을 더 이상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지 않는 청구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숙은 그에게 기대어 낄낄거렸다. 그 방은 여전히 작았고, 여전히 낡았고, 여전히 그들의 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가볍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호는 오랜만에 내일을 믿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심오한 교훈과 진심 어린 공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알림벨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